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넥스 의료기기 임상개발부 김주은입니다. 지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 점심도 막 드셨겠다. 조금 나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TMI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다가 한국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 물어봐서 Korea라고 하면 항상 물어봤던 게 South or North? 물어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그런 한국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대학생들이 길 가다가 강남스타일 추는 거 보는 걸부터 목격을 하면서 또 이렇게 콘서트에 갔는데요. BTS 콘서트 갔는데 주위에 분명히 외국인밖에 없는데 한국어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따라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학생과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자기가 진짜 강렬 깊게 본 드라마가 있다 하길래 뭐냐 물어보니까 Do you know 미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한국 드라마 미생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한국 문화가 정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K-팝, K-드라마 등등 해서 최근에는 뭐 K-예능, K-뷰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소식어 가운데 지금 계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으신 단어는 K-의료기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K-의료기기가 FDA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의 목적이겠죠? 그 FDA 보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DA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의사결정 흐름도를 시작을 해서 FDA의 의료기기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분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FDA에서 미국 외 임상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자료 준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는 FDA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사결정 흐름도입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네.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대략 5개 정도의 파스웨이가 있고요. 이 각 파스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의료기기일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또는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자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연구 목적이 아니라 치료적 사용을 하기 위한 경우일 때 저희는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치료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목적일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이나 유효성,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ID는 필요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승인된 기기가 도구로 활용할 때 사용되는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항암제 반응성을 위해 확인을 위한 CT 사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하신 문서들은 프로토콜 그리고 동의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또는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실 때 그리고 이 의료기기가 이미 미국 내에서 FDA 허가 후 판매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아마 510K나 PMA 교환 받으신 경력이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의료기기가 미국의 기존의 허가를 받은 제품과 이렇게 허가상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패스웨이로 갈지 아니면 다른 트랙으로 갈지 결정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 제품이 기허가 제품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으실 경우 저기 맨 끝에 FDA 보이시죠? FDA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FDA에게 물어보셔서 Q서브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기허가 제품과 허가상의 차이가 없다 하시면 시판 중인 의료기기로 사용하시는 임상시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승인을 위해서 임상시험이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역시 필요한 거는 프로토콜 및 동의서며 만약에 FDA를 진료를 하셨을 때 우리 추가적인 허가 필요 없어요 하면은 ID 면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또는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실 때
그리고 아직 미국 내 허가 판매 이전이실 때, 혹은 기허가 제품과 허가상의 차이가 있을 때 케이스인데요. 자, 이때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이 되면서 이때 역시 ID는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잔여 검체를 이용한 IVD라든지 아니면 머신 러닝을 통한 알고리즘 연구 개발이 이런 케이스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여기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비침습적이어야 되고,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샘플 수집이 significant 리스크가 없어야 하며, 그리고 인체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또 여기 사용되는 이 방법만으로 임상 결정 수행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때까지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네 번째는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되지 않을 때 케이스인데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네. 자, 이 역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ID, NSR, Significant Risk하고 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D 같은 경우는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이라고 해서 아직 FDA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임상시험을 사용하고자 할 때 FDA가 허락을 해주는 승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FDA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Significant Risk Stud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 임상시험이 참여하는 PM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얼마나 크냐, 큰 경우는 Significant Risk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NSR로 간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이 기허가 제품과 차이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 했을 때 우리가 FDA에게 가서 Q-Sub 통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이 significant 한지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항상 많은 분들이 이게 맞는 예신지 모르겠지만 교무실 가는 걸 꺼려 하시잖아요. 그래서 FDA도 되게 가는 거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FDA에게 최대한 많이 조금 얼굴 빚으시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의료기기로 진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이 significant 하지 않다, NSR의 경우에는 그때는 축약한 ID 규제에 준수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스터디가 significant risk, 좀 위험도가 있어 할 경우에는 full ID, FDA에 가셔서 승인서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기존의 NSR 같은 경우는 IRB 승인서만으로도 임상시험이 진행 가능하시지만 Significant Risk 같은 경우는 FDA 승인서가 있어야지 IRB에서도 OK를 해주고 임상시험이 수행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로 진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이 significant 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누가 결정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먼저 FDA의 의료기기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분류, 정확히는 FDA의 의료기기 위험도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또 다시 그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빠졌네요. 네, 제가 사이렌스 조이한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여러 고객사들을 컨설팅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이유가 이전에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다. 저는 그 말을 매번 이렇게 컨설팅 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늘 아래 같은 의료기기는 없다. 그렇게 수많고 다양한 의료기기가 있는데 그거를 세 가지로만 분류하기에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FDA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등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의료기기의 리스크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의료기기 등급입니다. 시계처와 마찬가지로 제너럴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의료기기 등급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고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가 포함이 됩니다. 자, FDA의 정의상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위해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그래서 일반 규제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들이고요. 대부분의 1등급 의료기기는 중대 위험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것들이며 여기에는 붕대, 휴대용 수술기구, 수동 휠체어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1등급과는 조금 달리 조금 더 위험해서 특별 규제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1등급 의료기기와 일부 2등급이 PMA나 510K 면제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의료기기 등급 3개에서 2등급이 한 55%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전동 휠체어, 임신 테스트기, 혈압 측정기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3등급 같은 경우는 중대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시판전 승인이 필요로 한 고위험도 의료기기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식형 심장박동기, 심혈관 봉합제, 인공수정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세계 최초 아주 귀한 의료기기 많이 만드는데 기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 비교할 수 있는 기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 디폴트 클래시피케이션은 3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위험 등급 분류는 소프트웨어 등급인데요. 마지막으로 FDA에서 출간한 이제 가이던스가 2005년도에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inor, Moderate, Major인데요.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의 고장 혹은 잠재적 결제 결함으로 인해 피험자가 받을 수 있는 부상이 경미한 경우를 마이너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피험자가 받을 수 있는 위험이나 부상의 가능성이 조금 보통이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의 고장, 잠재적 결함으로 인한 부정확하거나 지연된 정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경미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우려가 기네요. 네, 보통의 경우를 moderat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잠재적 결제 고장으로 인해서 피험자가 사망이나 혹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든지 오류나 잠재적 결함으로 인해서 지연된 정보가 간접적으로 피험자의 사망이나 또는 심각한 불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메이저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보이시는 이 컨설트 레벨들은 퀄리티 관점에서 문서 준비 레벨을 위한 분류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FDA가 2021년도 때 다시 드래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된 드래프트에 보시면은 이 세 가지 레벨 오브 컨설트들이 이제는 Basic Documentation, Enhanced Documentation 해서 새로 재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 위험 등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ignificant Risk, Non-Significant Risk입니다. Significant Risk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 연구입니다. 자, 조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식 목적의 의료기기로서 연구 대상자의 건강, 안전 및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의료기기 연구,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피험자의 건강, 안전 및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는 거나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치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체 건강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험자의 건강, 안전 및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마지막으로 피험자의 건강, 안전 및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 의료기기 연구가 Significant Risk Stud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고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은 Non-Significant Ris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SR인지 NSR인지 궁금할 때 FDA에게 다 바로 물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그럼 아까 여쭤봤던 퀘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료기기를 가진 의료기기 연구가 significant 한지 안 한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해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FDA나 IRB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이 의료기를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통해서 논리 있게 FDA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FDA나 IRB는 보고 검토를 해서 agree 하던가 아니야 조금 더 자료를 가져와 아니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주겠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의료기기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이 NSR일 경우 축약한 ID 패스로 가는데요. 이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FDA 안 가고 하면 좀 덜 복잡하고 빨리 되겠네? 또 우리는 좀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도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게 미국 역시 IRB의 목적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리고 IRB가 미국에서는 FDA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NSR이라고 해서 FDA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료들이 검토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FDA가 검토할 자료들을 IRB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IRB가 우리와 동의를 해서 그래 NSR 맞아 라고 해서 막 임상시험 다 진행하고 FDA 가는데 FDA가 만약에 반대를 할 경우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임상시험을 재진행하거나 더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FDA의 허가만 받으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품을 FDA도 알고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NSR, SR 여부를 떠나서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서 FDA에게 우리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러이러한 아이야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FDA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좀 열심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FDA의 미국의 임상 데이터 사용 및 국내에서 우리가 임상을 진행했을 때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한국 시가처 스탠스는 이제 외국에서 진행이 된 자료를 하더라도 GCP에 맞게 진행이 된 거면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라는 게 한국 시가처 스탠스인데 FDA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여러 임상들의 완결성, 무결성, 타당성에 대한 이렇게 안내가 잘 나와 있고요. 조금 지금 이 시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OUS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OUS라 적혀 있는데 OUS는 Outside the United States라고 해서 미국 외에서 진행이 된 임상 자료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흥분했던 부분이 여기 보시면 어떤 스폰서들은 오롯이 OUS 데이터만 가지고 서브밋도 가능은 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사실 한국 데이터가 OUS에 포함이 되는데 OUS를 얼마나 미국이 많이 활용했냐? 네, 그 데이터가 있긴 한데 조금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게 2009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9년도를 봤을 때 510K, 희소 의료기기, PMA 등으로 해서 많이는 사용됐지만 많이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최근에는 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걸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국제임상시험 등록 사이트죠. clinicaltrials.gov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 3월 20일에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정보인데요. FDA 허가나 심사에 OUS가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찾아보지도 못했지만 보시다시피 저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President Registry Studied by Location 되어 있는데 이 clinicaltrial.gov에 등록된 임상시험 중에서 몇 %가 어디에서 등록이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31% 그리고 non-US, 미국 외에서 53%가 지금 임상시험들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Percentage of Recruiting Studies, 지금 현재 등록이 되고 있는 스터디들인데 미국이 32%인 반면에 non-US가 62%, 거의 2배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미국이 너무 조금만 해서 다른 OUS 데이터가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미국 외에서 하는 게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퍼센테이지 디퍼런스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진행되는 임상시험들의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미국 FDA의 심사나 허가에 사용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OUS 데이터가 차지할 비율이 적지는 않다라고 조금 희망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슬라이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OUS 데이터를 FDA가 다 수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CP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는 자료들이 GCP에 따라서 수행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임상조사의 설계, 수행, 모니터링, 감사, 기록, 분석 및 보고 등이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신뢰성과 타당성을 좀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시험의 데이터들이 미국에서도 인구학적 차이를 넘어서 혹은 메디컬 프랙티스 차이를 넘어서 적용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며 또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의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짧게 또 빠르게 기존의 FDA 임상시험 결정 흐름도로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슬기롭게 FDA 임상시험을 준비할 것이냐. 네, 먼저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계신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OUS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 진행하실 때 GCP에 맞춰서 정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이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시는 프로토콜 레벨로 맞추시고 또 그리고 이게 인구학적 차이나 메디컬 프랙티스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런 레벨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FDA, 큐섭을 통해서 많이 우리 제품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제품이 이런 거고 많이 또 컨펌도 받으시고요. 절대 이게 시간 낭비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후들을 FDA 의견을 미리 들어서 거기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게 네. 어쩔 수 없게 현지 데이터가 미국 현지 데이터가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면 달러율도 높은데 시간적, 경제적 여유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조금 많이 더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하이브리드 전략, 그 말은 즉슨 한국에서 매니지 가능한 부분들은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계획서 작성, 통계, 데이터 관련은 한국에서 하시고 나머지 정말 미국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전략이 있는데요. 자, 제품 준비하시다가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하시다. 그때 기억하실 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사이넥스. 네, 사이넥스가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많은 걸 함께 나눴는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 K-팝, K-드라마 이어서 K-의료기기에서도 BTS 같은 존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저희 사이넥스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 사이넥스의 김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